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선이고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쉬고 한 주 나오셨어요. 저는 한 주를 쉬었습니다. 네, 예. 왜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뭐 그냥 좀 바빴어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은 좀 금융시장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방금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궁훈 각자 대표가 카카오톡 블랙아웃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한다라는 보도가 좀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은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피해가 실제로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없었던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분들이 그렇죠. 중소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판교에 있는 그 SK CNC 지금은 이제 SK랑 합병을 해서 SK 주식회사 안에 있는 이제 사업부가 되었는데요. 그 판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SK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이제 컴퓨터 저장 시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들이 거기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를 여러 이제 IT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자신들의 서버를 운영해 주는 거고, 네. 그 중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운영은 SK가 하는 거고 실제 고객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화재가 났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소방 당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네. 전산실, 그러니까 전기를 전원을 제공하는 이제 전기실이 있는데 그 전기실 안에 배터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배터리가 왜 필요하냐면 전기가 공급이 단절되거나 할 때는 일시적으로 배터리에서 전원을 줘야 되거든요. 네. 전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을 보면은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배터리로 보조 전원을 주려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 있었고 네. 문제는 여기서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배터리에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배터리 불이 안 꺼지니까 물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물을 쏟아 부으려면 이제 전기를 차단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그 사고의 어떤 그 사고, 그러니까 이 피해가 커진 게 제가 보기에는 SK CNC가 운영하는 이 데이터 시스템에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 설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뭐 이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아무튼 이제 그것 때문에 카카오의 서버가 네. 내려가고 네. 그래서 전원이 이제 공급이 중단되니까 내려가고 결국 우리가 카카오톡도 안 되고 뭐 카카오 여러 가지 택시를 서비스. 그것도 안 되고 뭐 예. 결제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예, 문제들이 예, 발생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이 데이터 시스템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가 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큰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그 전 국민이 쓰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예. 있다고 봐야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를 왜 거기에만 두고 있는지 백업 시설을 조금 더 여러 군데 둬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이버도 좀 비슷했는데 바로 복구가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카카오톡은 오늘로 벌써 나흘째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건데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저도 그 주말에 운동을 하다가 네. 카카오톡이 안 돼서 제가 운동 그 클럽이 헬스장이 지하에 있어서 네네. 이게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핸드폰을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어, 알고 봤더니 이제 주위 분들 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야 뭐 이런 피해가 아닌 피해지만 소상공인분들 뭐 정말 카카오톡에 어떤 메모를 하고 어떤 물건을 팔고 하시는 분들 또 네. 카카오페이가 먹통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신 결제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심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왜 미리 다뤄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뭐 여기 계신 최이배 의원께서 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혼자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또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셨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 뭐 타다금지법도 그렇고 늘 국회가 한 발 늦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2024년엔 두 분이 국회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국민 피해를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앞서 이제 김영투 최고위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명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 이게 네.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KT 아현동 지국에서 이제 화재가 그 났어요. 화재가 나서 네. 그 당시에 뭐 이제 당연히 전화도 안 되고 그 소상공인들 이제 결제하는 맞아요. 그 시스템이 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번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렇죠. 피해가 네. 이제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난을 우리가 더 좀 강화해서 예방도 하고 또 사고 나도 수습이 빠르게 되게 하자라는 취지로 여러 법들이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가통신 사업자인데 네. 이런 그 큰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이 데이터 센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전 국민의 어떤 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니까 네. 재난관리 대상으로 삼자라는 게 법안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민생당의 박선수 의원님이 이제 대표 네. 발의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공동 발의했던 법안이었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이게 과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올라왔을 때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었고 제가 공동 발의했던 법안이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법사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 이제 부딪혀서 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결국은 기업들의 입장에 설득당했다. 기업들의 로비가 통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빠르게 수습이 됐거든요. 그게, 서버를 한 곳에 집중해 놓지 않고 분산시키고 또는 똑같은 그 내용을 이제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나 이중화 네. 시켜놓은 것을 잘 한 거죠, 네이버는. 근데 카카오는 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32,000개의 이제 서버를 두었는데 이게 집중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단절되니까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난 건데 결국 기업들이 이중화를 하려면 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돈을 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 거를 이제 막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협회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 인터넷 협회. 예.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회 와서 이 로비를 기업들 했겠네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 이중화가 잘 됐는지를 누가 점검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점검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와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사찰이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정부가 막 보려고 하냐 하면서 막 막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들을 개발해서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된 결과가 이번에 카카오 사태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들 IT 기업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 네. 데이터 센터를 지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이었는데 네. 부산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구글에서 이거 반대해 주세요라고 했겠죠. 왜 자기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또 지역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입장을 좀 그 대변하면서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막았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전체 인구 가운데 4,750만?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이기 거죠. 때문에 이것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수해 뭐 이런 것처럼 국민적 재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이런 상태인데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크게 제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인데요.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먹통방지법을 좀 이제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은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정치권 여론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뭐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그러게요. 대응책을 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당도 여기에 맞춰서 아마 이러한 문제를 좀 야당과 협의해서 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이번에 뭐 지배구조 문제도 나오고 독점 문제가 제일 크게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택시 타시려고 했던 분들이 주말 사이에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권위주의 체제이긴 해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우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시스템이 없고 카카오티 하나로 그냥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좀 독점을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그 택시 문제는 뭐 원래 이제 타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나왔고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택시의 그 산업의 새로운 어떤 이제 돌파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게 국민들의 편익을 굉장히 증진시켰기 때문에 네.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택시 업계가 굉장히 반대를 했고 뭐 지난 20대 국회 가장 큰 또 잘못 중에 하나가 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건데 또 그때 저 역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 혼자 또 고군분투했던 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참 국민들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편익과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정치가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업들의 입장이나 기존 어떤 산업의 기득권의 입장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택시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거지만은 네. 이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거의 지금 우리 국민 속에 그 삶 속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비군 통지서도 네. 카톡으로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세금 결제도 다 카톡으로 네, 하잖아요. 요즘은 네. 그 군사작전도 다 카톡. 카톡으로 많이들 하지 말라고 이제 권유를 하지만 네. 군사 작전을 카톡으로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통보나 보고 이런 거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사실은 뭐 은행 그다음에 뭐 관공서 뭐 이런 데 전부 카톡으로 일어나 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뭐 카톡, 뭐 네이버 이걸 통해서 그냥 하면 회원가입 별도로 하지 않고 그렇죠. 뭐 네. 이런 방식으로 다 융합되어 있는 형식이어서 공인 인증 기능을 네, 같이 이제 맞습니다. 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집중화되고 독점의 폐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를 했다면 네. 지금 중간에 꼭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불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면 즉 생산자 공급자 쪽에서도 뭐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결제 정보나 거래 정보를 다 또 플랫폼 기업이 갖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는 또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건 또 왜 중단이 됐습니까? 이것도 기업의 로비입니까? 이거는 기업의 로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그 부처 간의 알력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통신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그 부에서 이걸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의 알력 싸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법안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는데 뭐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라는 좀 취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법안 논의가 중단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민 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이게 기업의 로비 받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기존에 이제 기득권들이 반발이 세면 또 이게 정치적으로 표 떨어질까봐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고요. 결국 이 피해 때문에 또 돌아서요. 안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보고 정치를 하셔야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용란님께서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아유, 메시지를 주셨네요. 예. 그 실시간으로 소통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기준금리 3% 시대가 됐어요. 가게마다 1년에 50만 원 정도의 평균 그 이자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개인의 소득도 올라가고요. 소득이 네. 올라가면 소비도 올라가고 네. 소비가 커지면은 당연히 물가도 조금씩 오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경제 성장기에 물가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니까. 네. 그러는데 이제 물가가 너무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급격히 올라가면 좀 그런 물가를 이제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살짝 인상을 합니다. 그런 네. 거는 이제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실질적인 소득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기에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물가 인상은 이런 경제 성장의 효과라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이거.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네.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는 바람에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급망의 교란, 그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원자재들 가격이 오르는 이제 그렇죠. 이런 뭐 밀가루값 뭐 다 올랐습니다. 예, 기름값. 그래서 이제 공급이 축소되는 거.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지고 공급이 축소돼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결과죠. 그래서 이런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공급을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늘릴 수는 없고 네. 결국 지금 손댈 수 있는 게 유동성이 커진 것을 줄이기 위해서 네.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고 그 걷어들이는 방식이 금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를 계속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올리고 있고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그 가계 부담 또 기업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뭐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시고 뭐 여러 뭐 특히 청년들도 사실 저임금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특히 대출 받으신 분들은 피해가 많죠.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2030은 영끌족이라고 해서 대출을 벌써 금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대한민국 금리가 3% 기준금리이지만 1년 6개월 전만 보더라도 0.25%. 그러니까요. 이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 시장이 이제 감내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030은 영끌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리 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파트에 투자도 하고 또 주식에 투자도 했었는데 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가 7%까지 오르고 막 이러다 연말에 보니까 8%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통계 자료 보니까 한은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뭐 1인당 그 이자 부담이 16만 원 정도가 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배가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한 160만 원 정도의 어떤 이자 아이고야. 부담이 더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6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어떤 여가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금액인데 이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좀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계 경제도 어렵고 점점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97년 IMF,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뭐 이걸 다 봤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불안하면 일단 사람들 사는 게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역의 상황이 어땠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벌써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IMF 외환위기 네. 이제 98년을 거치면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노숙자라는 거를 찾아보기 맞아요.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행여자라는 개념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행여병자, 행여자 뭐 이런 거였고 행여병동 뭐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굉장히 노숙자가 그렇습니다. 이제 보편화되는 막 맞습니다. 상황이 되고 네. 그래서 그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제 어려운 분들이 진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네.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이제 0.5%였고요. 네. 미국이 0.2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항상 높아요, 미국보다. 그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규모나 뭐 국가의 어떤 리스크 같은 걸 평가했을 때 더 미국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금리가 낮고 우리가 높은 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서로 올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거죠. 뭐 이제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3.25%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3%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7월 달에 금리 역전이 됐거든요. 그럼 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돈의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를 한 장 가지고 있을 때 1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제 은행에 얘기하면 3%의 이자를 붙여준다는데 미국은 3.25%를 준다고 하니까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달러를 선호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게 환율의 상승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상승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수출 먹고 사는 거 대국이지요. 아니에요? 수출로 예.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이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는 수출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달러가 올라가니까 경상수지, 수출로 인해서 버는 수지가 오히려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우리가 수입해오는 뭐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원자재. 너무 올라가니까 원자재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상승기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호황이었다라는 게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환율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리는 것을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가계 부담되고 기업 부담되니까 금리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거꾸로 또 우리나라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계가 지금 미국 눈치를 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는 총재께서도 금리를 올리면서 국민들께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좀 이러한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민들께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떠넘겨질 것 같아서 글쎄 국회가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쟁만 하고 있어서 좀 민생특위가 지금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2건밖에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번 달인가 다음 달까지만 민생특위가 가동하고 그 이유는 해체하는 걸로 또 되어 있다고 해서 국회가 이럴 때 좀 여야가 민생의 법안을 좀 처리해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머니에서 쓸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월급 받아서 전부 이자 내게 그렇죠.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장 뭐 대출금 갚아야 되죠. 그다음에 안 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관리비 막 이런 거 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세금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직장인들이 점심은 편의점에서 그리고 저녁은 이제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뭔가 뭐 이제 점심 시간에 무슨 이야기꽃을 나눈다든가 뭐 이제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하기도 굉장히 빠듯하고 또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 밥 사주려면 이게 등이 휘니까 눈치 보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이제 주머니 사정도 점점 얇아져서 추워지고 좀 걱정인데 이럴 때 사실은 정부가 공공이 좀 나서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 그 예결위 이제 곧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보니까 정부 예산 보면 전부 감세 기조 예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깎아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결국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이익을 충분히 내는 기업들은 굉장히 상위 기업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는 거는 결국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상황에서 그래 그 기업들에게도 좀 부담을 줄여줘야지라는 측면에서 감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거꾸로 우리는 봐야 될 게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재정의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긴축할 게 아니라 확대 재정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깎기보다는 아무튼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네. 더 어려운 쪽에 많이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네. 확장을 엄청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 뭐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긴축 재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자꾸 잡아가고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이제 감세해주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굉장히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 또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주장할 내용들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수정이 되기를 이제 희망하는데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죠. 예. 이런 민주당의 시각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는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일단 감세가 기조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감세냐 증세냐 법인세 감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늘 KDI 연구 자료라든지 이제 경제학 통계 자료라든지 전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시는 보면은 KDI에서는 사실 법인세 감소가 이루어지면 일자리 증가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자료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조에 비추어서 이제 최경호 부총리께서도 이제 감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이제 와서 좀 다른 것이 이 6개월 전의 상황과 지금하고 상황이 국제정세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금리가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들이 빚을 갚아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빚에 이렇게 허덕이고 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시거든요. 원자재값 상승, 뭐 중소기업 납품 연동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증세나 감세 기조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글쎄요, 저는 법인세 감소가 지금 상황에서도 6개월 전하고 비교해서 유효한가를 말씀드렸을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왜 이렇게 그 강단 있게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진영의 논리이기도 한데요. 진영의 논리요? 예,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 투자와 고용이 증가된다라는 거는 항상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감세가 투자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에 대한 의견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도 또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감세하면은 투자 늘어난다라는 거는 좀비 정책이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이 논쟁이 시작된 건데 이제 네. 미국에서는 더 이상 감세가 투자를 늘린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좀비 정책이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업이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를 더 늘리느냐보다는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 더 크다. 그러면 이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좀 그 일관성이 있고 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그게 감세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감세 기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세 효과가 대부분 수익을 내는 대기업들에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한계 기업들 기업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제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이제 보통 1900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부 빚내서 집을 사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게 그게 그렇게 이제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하고 또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빚낸 경우도 많고 하죠 203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근데 문제는 빚이 있지만은 자산이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그 LTV라고 하죠. 1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한 50% 5천만 원까지는 빌려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TV를 굉장히 우리가 낮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집 산 사람들한테는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가계 부채에 대한 자산을 비교해 보면 자산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대출 쪽에서 굉장히 금융위기가 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못 갚는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면 갚아지는 거죠. 근데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근에 사신 분들의 이제 얘기인데 뭐 그분들의 가계 대출 규모보다 그 전부터 이제 가계 대출 받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올 만한 요인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비도 위축되고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인데 이게 금융 위기를 불러올 만큼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그러면 뭐냐? 오히려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은 기업 쪽이다. 기업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제 그 국회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영업에서 번 영업이익과 내가 대출 받아서 그 이자를 내야 될 이자 비용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자도 못 버는 회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기업을 이제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영업에서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3년 동안 이제 이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퍼센트가 작년 대비해서 15%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코로나 영향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기준 그 통계인데요. 네, 아마 올해 말 기준으로 가면은 이자가 엄청나게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계 기업이 확 늘어날 겁니다. 15%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 기업 비중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는 거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 회사는 도산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고야. 부도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네, 기업 부채가 네. 3,400조 정도 되고요. 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3,600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게는 내가 집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데 기업은 팔아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팔 게 없네요. 네. 팔아봐야 팔아도 남는 다, 게 없는 남는 게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금융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쪽이다. 이 한계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네. 부도가 발생되고 네. 거기서 결국은 고용이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금융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금융위기는 없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도 없고 금융위기도 없고 그런데 IMF 때도 그랬어요. 그 믿어야 말씀하신 됩니까? 기업 그 위기 결국에는 다시 또 가계 부채 가계라고 또 연계되는 연동이 되죠. 거죠. 왜냐하면은 네. 한계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이제 뭐 고용이- 정리해고의 네.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회사에서 나오면 네, 언론 보니까 뭐 한계 기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푸르밀인가요? 네, 거기 네. 보니까 그 전원 다 전원 정리해고 정리해고. 근데 그 그거는 조금 통보가 경우는 네, 좀 좀 다른 것 다른데. 같아요. 거기는 푸르밀은. 이제 사업을 아예 이제 폐업을 하기로 네. 하기로 했는데 뭐 거기도 근데 적자가 쌓여서 그렇게 되긴 한 거죠. 근데 거기 전문 경영인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오너 기업이 오면서 안 안 됐더라고요. 됐다고 예. 하는 이제 기사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기업들의 현황을 좀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금융당국에서 이제 한 번씩 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점검을 해서 우리나라 은행에 지금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네.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일단은 현황 파악부터 좀 제대로 했어야 된다. 해야 그래서 된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해서 지금의 기업들의 대출이 금융권의 위기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일단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시장 전체에 그런 정보를 또 제공해야만이 예. 또 그런 위기 대응을 또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거다. 우리는 펀더멘탈이 좋은 그러니까요.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97년에도 네. 영화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근데 터졌죠.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당장 좀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좀 자금에 대한 경색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지금 증시안정기금 10조 원, 그다음에 채권안정기금 10조 원을 지금 추진하자라고 국힘과 이제 정부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한 20조 정도를 이제 풀겠다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자금 경색을 막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한계 기업들이 대부분 코로나 때 이제 버티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좀 연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만기 네, 연장해 만기 주는 만기가 그런 부분들. 3월에 한 번 있었고 연장해서 6개월 연장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럼 또 연장을 해줘야 되냐? 그럼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빚을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놔둬야 되냐? 뭐 조금이라도 갚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일률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어야 되고요. 이제 기업들이 결국 대출 받은 곳은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차주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 빌려준 이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히려 없다라고 하면 빠르게 그런 걸 채권 제조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뭐 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일부 뭐 원금을 탕감해 준다거나 이런 조치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필요하고 그거를 금융 당국이
손 놓고 은행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네. 좀 아까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를 하면서 전반적인 재정 그 점검을 하게 만드는 좀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그 한계 기업 예컨대 줄도산 뭐 이런 게 이어진다면 사실 그 기업 한계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수준도 매우 열악할 것 같은데요.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 203만 명이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또 올 상반기에 보면은 임금 근로자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월 급여가 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 사실 이게 요새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빠듯한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뭐 정치권에 다 아까도 말씀드린 네. 문제라고 봐요. 약간 국회 민생특위가 여야 합의로 돼서 만들어졌는데 딱 2건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유류세 진짜? 탄력세율하고 네.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10만 원에서 20만 10만 원. 원씩. 이 2건 처리하고 정작 더 처리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뭐 많잖아요. 중소기업 뭐 납품한 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쟁이고 국감 기간이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정쟁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 보니까 다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좀 뭐 결국엔 정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난 정치권이 좀 정신 차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민생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점인데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사실 민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뭐 워딩은 바꿀 수 있지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대표 되고 나서 바로 했는데 당이 안정화되면 여야 대표 동수로 모셔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당이 안정화가 안 된 건가요? 그 비대위 체제는 안정화된 거 아닙니까? 아직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 만날 뭐 상황이 안 저는 된 겁니까, 당이? 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또 여당과의 어떤 3자 회동이 지금 아무래도 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저는 뭐 그것과는 별개로 여야 대표 다 모셔가지고 좀 빨리 원포인트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합의해가지고 정말 네. 국민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집값도 막 2030들 집 사놨는데 집값 떨어지면서 이 금리에 허덕이고 있고 주식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있어서 좀 뭐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못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압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야당이 정부나 그리고 또 예. 여당에 요구해야 되는 금융대책 뭐 앞서 말씀하신 한계기업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적 개혁 뭐 입법 과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입법 과제보다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들이 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선 기간에 제안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네. 그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그 3년을 버티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빚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가계 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라 이 부분에서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지만은 이제 개별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각자 이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 연장했던 그 대출의 만기를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기로 하고 이제 원금을 상환을 요구하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네. 우리도 돈 벌어야 되는 회사인데 맨날 우리가 그렇게 만기 연장만 해주고 이자도 다 깎아주고 우리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나서자라는 거고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그 서민 금융 정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부가 코로나 동안 늘어난 빚 한 20조 원을 네. 정부가 아예 인수를 하자. 은행으로부터. 그러면은 은행은 그 관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는 좀 자유로워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이익의 관점, 그러니까 은행은 이익을 내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이제 만기 연장도 더 해줄 수 있고 금리도 더 깎아줄 수 있고 때로는 일부 탕감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조치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야 빚을 탕감해줘 이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그분들이 결국 도산하고 망하게 되면
국가는 엄청나게 또 다른 복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국가가 좀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제안드렸고 그때 우리 대선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해서 100조 쓰겠다 막 이렇게 예. 말했어요. 처음에 50조 쓰겠다 막 100조 얘기해서 제가 100조 원의 플랜을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 20조 원 정도의 그 자영업자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서 국가가 관리해 주자라는 측면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나 또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그런 기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조금씩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서민금융진흥원 얘기가 나와서 네. 말씀드리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결국에 서민금융진흥원에 돈을 빌리러 가시는 분들은 금융권,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그렇죠. 다 안 돼서. 거절돼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절박하고 힘드신 분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서 이제 손을 빌리는 건데 아니 국가가 이분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 이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15%, 20% 네. 이 가까이 19% 이 사이에서 저는 이런 고리 부분에서 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저는 좀 이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채권을 인수하는 그 네. 과정도 좋지만 네. 이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렇죠. 이제 제2금융권에서 막 그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흔히 햇살론이라고 네. 이제 예, 예. 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갈아타게 만들어 드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금리가 확 낮아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최고 금리 뭐 이제 20% 가까이 받던 거를 15%로 낮춰주면 5%라도 낮춰주니까 네. 이제 그분들은 갈아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중 금리 뭐 5%대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그 자금을 운영해서 또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금리를 또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아니 것들을 저희가 19% 낼 거면 그냥 음. 그냥 은행 이자가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오르는 너무- 또 시기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 복지 참 비용을 참나. 나중에 드리기보다는 네. 그분들이 진짜 취약계층으로 뭐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미리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더 두텁게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손에 잡히는 네.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려요. 네. 실제 정부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위기 대응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 피해, 서민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 또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이배 의원이 2주 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전에 한 얘기를 이제 매듭은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통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24년에 국회 진출 못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뭐 좀 동의하십니까? 뭐 글쎄요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윤석 대표의 지금 상황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아무래도 본인을 향한 검찰 이제 조사, 그 경찰에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국민들께 도대체 이 본체 결국에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국민들 계속 의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성실히 임해서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과연 이것이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2024년에 정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귀결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여당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시 도로 한국당으로 간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인물들 다시 나오셔가지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나왔습니다. 뭐 부정선거 네, 대표 발언도 출마. 많이 하시고 네, 또 선언했어요.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도 다른 분들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나 이런 생각들을 찾게 되는 시점이 올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2024년이라고 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좋은 성과가 없다면 좀 더 암울한
어떤 결과가 펼쳐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공천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그때 또 대통령 지지율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전당대회가 누가 될 것이냐 또 봐야 대표가 될것 누가 될 예, 것이냐.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공무원들도 아니신데 복지부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른다. 약간 뭐 방송국 작가분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의 현역 원내의원들이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탁드려도 출연 계속 거절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방송에 나가서 어떤 발언이 화제가 되고 뭔가 좀 소신 발언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좀 다들 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용산의 결정권이 센 겁니까 여전히? 근데 또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뭐 당대표 유력 당대표 주자였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근데 또 기후변화대사까지. 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뭐 출마할 수 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환경 대사 또 줬는데 또 아니라고 한겨레 어제 저녁 보도에서 또 마치 나오지 말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네. 근데 그런데도 나는 나오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지금 뭐 일종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용산의 컨트롤 타워가 잘 안 먹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여당이고 또 대통령제에서의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중이나 이런 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글쎄 좀 저에게 전당대회 시기도 아직 미정이고요. 당권 주자들이 지금 하원평에 오르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좀 이제 당권을 경쟁하는 데 있어서 세게 발언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여당이 국민들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이런 게 다 당권 경쟁용인가요? 그거는 물론 저는 뭐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발언 뭐 본인 소신이라고 하시니까요. 뭐 하실 수 네.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하필 그것이 피감 기관장으로서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그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됩니다. 김문수, 이은재, 황교안 화려합니다. 뭐 예. 이제 과거 인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조만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 처음 이렇게 그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느꼈던 건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좀 자기 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까지 하면서 현역 의원들과의 어떤 친분이나 아니면은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뜻을 같이 모으는 과정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을 더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의 51%가 되면 네. 내가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드는 과정이 물론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항상 메시지도 내고 국민들과 소통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 근데 이제 여의도의 어떤 그런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꼭 네. 구태이고 뭐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인정받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진짜 국가 지도자, 뭐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그 논쟁들은 아무튼 끝낸 거잖아요. 그 더 이상 가처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개인 문제, 그냥 이제 성상납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것만 잘 해결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여의도에서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얘기도 듣고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늘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를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전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뭐 벌어진 사태를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나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이 24%, 28%, 30%를 못 넘고 있는 대통령의 현주소를 좀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호를
잘 이끌어 가실지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떠실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